사람 마음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사랑이든 증오든 혹은 욕심이든 그 감정 하나에 휘둘려 평생 쌓아온 가족이 무너지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사람을 믿고 마음을 내어준 대가가 내 엄마의 유산을 송두리째 앗아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 여자의 등장으로 우리 가족은 갈라졌고 남은 건 배신과 후회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진실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재혼을 둘러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묻는 지독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1화 아버지의 재혼 선언. 1년 전 엄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병으로 고통받던 시간도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주던 순간도 아직 생생한데 그 세월이 고작 1년이라니. 나는 아직도 엄마가 내 꿈에 나타날까 핸드폰 벨소리에 혹시 엄마일까 하고 가슴이 철렁거릴 때가 있다. 그런데 오늘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내 친동생 민수가 점심시간에 불쑥 연락해선 말했다. 누나, 아빠 재혼한대.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다. 그래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웃으며 받아쳤다. 뭐래? 우리 아빠가 무슨 재혼이야? 그런데 민수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야. 나도 몇 번이나 되물었어. 근데 아빠가 아주 진지하더라. 숨이 턱 막혔다. 마치 내 앞에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느낌이었다. 누구래?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야? 아빠가 다니는 합창단 있잖아. 거기서 알게 된 사람이래. 이름은 송미란 씨라고 했던가. 송미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그런데 그 이름 석자가 왠지 모르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곧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진아, 무슨 일이니?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하고 평온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이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었는데도 아버지는 무너지는 기색 하나 없이 살고 있었다.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제 와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된 기분이었다. 아빠 민수한테 들었어요. 재혼하신다고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그 순간 아버지가 나직이 말했다. 그래, 미란 씨랑 다시 인생을 시작해보려고. 나는 핸드폰을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다. 화가 났다기보단 그냥 너무 슬펐다. 엄마 돌아가신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1년은 지났지. 서진아, 엄마도 내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걸 원치 않으셨을 거야.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도 원치 않았을 거야? 그 말은 누가 대신해도 안 되는 거였다. 그건 엄마만이 말할 수 있는 문장이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나이는요? 뭐 하시는 분이고 가족은 있대요? 서진아, 꼭 그렇게 캐묻듯이 물어야 하니? 아빠가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결정을 했잖아요. 전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송미란이라는 여자는 50대 중반. 한때 문화센터에서 노래를 가르쳤고 이혼 경력이 있으며 지금은 혼자 지낸다고 했다. 합창단에서 만나 몇 달간 교류하다 보니 정이 들었고 나이가 들수록 서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했다. 말은 이해가 됐지만 마음은 전혀 따라가지 않았다. 혼인신고도 하셨어요? 다음 달쯤 하려고. 나는 숨을 삼켰다. 집은요? 본가는 정리하려고 해. 너희 엄마 유품들도 이제 조금 정리하고 미란 씨랑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순간 목구멍이 확 막히는 기분이었다. 아빠, 그 집은 우리 엄마의 모든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나도 알아. 나도 정이 들어있지. 근데 이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가 내뱉은 말 속에는 엄마에 대한 미련도 애도도 없었다. 마치 엄마는 이미 과거 속으로 묻혀버린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빠가 그러시면 엄마가 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서진아,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게 있어. 미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인생에 찾아온 마지막 선물이야. 내 엄마도 나를 사랑했지만 지금 미란 씨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를 위로해줘. 나는 그 말을 끝으로 입을 다물었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내가 말하는 모든 게 아버지에겐 잔소리처럼만 들릴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엄마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 사진 속 엄마는 늘 그렇듯 웃고 있었다. 고운 한복을 입고 우리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엄마 아빠가 다른 여자랑 다시 시작한대요. 그 여자가 우리 집을 팔고 엄마의 유품도 다 정리한대요. 어떻게 해요? 나 너무 속상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가 어른이 되어도 아이처럼 엉엉 울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민수와 함께 다시 아버지를 찾았다. 우리는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고 아버지는 조용한 찻집을 골랐다. 거기서 아버지는 마침내 송미란이라는 여자를 소개시켜 주었다.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상한 자신감과 거리낌 없는 확신이 묻어 있었다. 서진 씨, 민수 씨, 만나서 반가워요. 아버님께는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그 말이 너무 능숙했다. 마치 오랜 시간 준비된 멘트처럼 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산해온 사람처럼. 나는 그날 확신했다. 이 여자는 엄마 자리를 대체하러 온 게 아니었다. 엄마가 남긴 모든 것을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러 온 거였다. 이화. 그녀의 정체. 그 여자는 뭔가 수상해. 그날 찻집에서 송미란이라는 여자를 처음 만난 후 나는 하루 종일 그 말만 반복했다. 겉보기엔 점잖고 차분했지만 그 여자의 눈빛은 불안할 만큼 뻔뻔했다. 사람이 그렇게 이질감을 줄 수도 있구나 싶었다. 마치 이 집안에 들어올 걸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이라도 한 사람처럼 단단히 준비된 얼굴이었다. 나는 직장에서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계속 생각만 했다. 엄마의 자리를 대체한 것도 억장이 무너졌지만 더 불안한 건 아빠의 태도였다. 미란 씨에 대해서 말을 꺼내면 할 말이 없어진다는 듯 표정을 굳히고 우리 형제의 우려도 이해 못하는 어린애 투정쯤으로 흘려보냈다. 그러다 며칠 후 작은 힌트가 하나 생겼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 들렀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한켠에 송미란이라는 이름이 적힌 병원 진료 영수증이 있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서라 그냥 덮으려다 호기심에 한쪽 구석을 보았다. 서울 D 성형외과 내원일자 2023년 7월 12일 시술명 안면필러 주입. 나는 뜨악한 마음으로 뒷면까지 뒤적였다. 거기엔 또 다른 병원 명세서가 있었다. SP부과 진료 내용 지방분해 주사, 보톡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노화로 인해 자연스러운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건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어디서든 젊고 고급스러워 보이고자 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문득 그 사람이 아빠를 처음 만났던 문화센터 합창단이 떠올랐다. 이건 오래전부터 누굴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닌가. 이 의심을 떨칠 수 없던 나는 곧장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민수야, 미란 씨 정보 좀 더 알아볼 수 있을까? 누나도 그런 느낌 받았구나. 나도 이상했어. 합창단 지인 통해서라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아빠가 너무 빨리 빠졌어. 며칠 후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말투가 묘하게 들떠 있었다. 누나 대박. 나 아는 형 친구 중에 그 합창단 다니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이상한 얘기가 나왔어. 뭔데? 송미란 씨 합창단에서 원래 좀 유명했대. 남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눈치 주는 스타일로. 그리고 그 전에 한 명이랑도 잠깐 썸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합창단을 그만뒀대. 나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혹시 그 남자 이름 알아? 형이 물어봐 준대.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미란 씨가 한때 자기 남편이 사업하다 망해서 이혼했다고 했잖아? 응. 그게 완전 거짓말일 수도 있대. 뭐? 그 여자가 원래 자기 명의로 된 빚 때문에 이혼당한 거란 얘기가 있어. 남편은 신용불량자 되고 미란 씨는 지방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온 거고. 나는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아빠 인생을 파탄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다. 내 표정이 굳은 걸 본 아버지는 무슨 일 있냐며 물었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송미란 씨에 대해 좀 더 알아보셨어요? 아버지는 피식 웃었다. 왜?
또 뭔 소문 들었니? 합창단 사람들 중엔 그런 헛소문 좋아하는 사람 많아. 여자끼리 질투도 있고, 괜한 오해도 있고. 아니에요. 이건 소문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그 사람 빚 때문에 전 남편과 이혼한 거 사실이죠? 병원 진료 기록도 제가 봤어요. 필러 맞고 보톡스 맞고 계속 자기 외모에만 신경 쓰는 사람, 아빠한테 진짜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처음으로 노골적인 분노를 보였다. 서진아, 그만해. 내가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안다. 하지만 내가 미란 씨랑 시작한 감정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그럼 엄마는요? 엄마의 자리, 엄마가 남긴 것들, 그건 다 잊으신 거예요? 너도 언젠가 이해할 거다. 아버지는 딱 잘라 말하고는 내 눈을 피했다. 그 표정엔 미안함보다 오히려 딸이 감정적으로 굴고 있다는 판단이 더 짙었다. 며칠 후 나는 민수와 함께 본가에 들렀다. 우리가 들렀을 때 송미란 씨는 이미 본가에 들어와 있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명품 브랜드였다. 어머, 두 분 다 오셨네요. 반갑다, 민수 씨. 얼굴이 더 좋아졌네. 그녀의 말투는 지나치게 친근했고 그 안에 낀 미소는 속을 알 수 없었다. 이 집 정리 중이더라고요. 기억이 많은 집이라 안타깝지만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도 나쁘지 않죠. 그 순간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 집은 엄마의 물건으로 가득했고 엄마의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거실 벽 쪽 엄마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엄마가 아끼던 찻잔, 수놓은 손수건,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다. 그 상자를 열자마자 미란 씨가 나직이 말했다. 그런 건 너무 오래된 감정들이죠. 아버님께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돼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뺨을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 감정이 내 엄마예요. 조용히 말을 던진 나를 향해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말했다. 서진 씨, 저도 아들, 딸 다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도 이제 제 삶에 간섭하지 않아요. 나이 들면 자기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게 되거든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사람의 정체를 더 깊이 파헤쳐야겠다고. 단순한 찝찝함이나 감정 문제가 아니었다. 엄마가 남긴 것들이 이 여자의 손에서 하나씩 사라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3화. 집을 팔겠다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그 집은 나에게 엄마였다. 부엌에서 들려오던 반찬 냄새, 거실에 조용히 틀어놓던 트로트 라디오 소리, 안방 화장대에 놓인 작은 향수병까지. 모든 게 엄마의 시간으로 멈춰 있었던 그 공간. 그 집을 지킬 수만 있다면 엄마의 흔적을 조금 더 오래 간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이 났다. 서진아, 부동산이랑 통화했는데 매매 진행하려고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뭐라고요? 매매요? 응, 이 집. 유지비도 많이 들고 미란 씨랑은 좀 더 조용하고 작은 집에서 살기로 했거든. 본가도 크고 오래돼서 관리 힘들잖니. 그럼 미란 씨랑 같이 살 집을 새로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근처에 신축 전세 매물 알아봤고 미란 씨가 좀 알아봐준 데가 있어. 나는 어이가 없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엄마의 영정사진이 걸려있던 그 거실, 우리 셋이 모여 같이 밥을 먹고 웃던 그 부엌, 그 모든 추억을 그렇게 거래 대상으로 올리겠다고. 아빠, 그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에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까지 정성 들여 가꾼 공간이에요. 수국 심으시면서 매년 일기처럼 꽃 키우시던 정원까지 다 버릴 거예요? 나도 그 기억이 소중하지 않은 줄 아니? 하지만 사람은 앞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 수는 없잖아. 그 말은 너무 잔인하게 들렸다. 며칠 뒤 아버지 집에 들렀을 때 정말로 부동산 중개인이 와 있었다. 거실 한쪽에 집 평면도와 매물 사진을 펼쳐놓고 아버지와 이야기 중이었다. 매수자 쪽에서도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정원도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내부 수리도 얼마 전에 하신 거 맞죠? 예. 제가 도배 새로 했고요. 싱크대도 미란 씨가 조율해서 일부 교체했어요.
전세로 돌릴 수 있지만 빠르게 매매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송미란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서진 씨 오셨어요. 아버님이랑 요즘 집 정리하면서 하루하루가 바쁘네요. 그래도 새로운 출발은 좋은 법이에요.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집을 이렇게 갑자기 매물로 내놓는 거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어머. 급하긴요. 저희도 조심스럽게 고민 많이 했죠. 정든 공간이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정든이란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 그녀의 입이 섬뜩했다. 엄마가 평생을 정성 들인 그 공간을 이 여자는 몇 달 지낸 후 정든 집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며칠 뒤 등기부 등본을 뗀 민수가 나에게 달려왔다. 누나 큰일 났어. 아빠가 이 집 등기 이전을 미란 씨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 뭐? 아직 진행된 건 아닌데 근저당 설정 같은 걸 검토한 흔적이 있어. 아마 집을 팔고 전세집 전세금 명의도 미란 씨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듯해. 나는 머리가 핑 돌았다. 그럼 집이 팔리고 나면 엄마 유품들은? 사진이며 편지며 정원에 심은 나무까지 다 버려지는 거야? 그 사람 말로는 필요한 건 챙기라고 했대. 뭐 어차피 너랑 나는 이미 분가했고 집에 미련 없는 줄 안다고. 그 말은 명백한 선 넘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엄마가 생전에 쓰던 일기장을 꺼냈다. 아버지 몰래 챙겨둔 그 일기장 안엔 작은 정원을 가꾸며 써내려간 엄마의 손글씨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오늘은 수국이 조금 피었다. 서진이 올 때까지 예쁘게 피어 있어야 할 텐데. 민수가 시험을 잘 봤다고 한다. 작은 방 창가에 햇살이 잘 드니 공부도 더 잘 되겠지. 나는 일기장을 부여잡고 조용히 울었다. 엄마의 글은 기억을 붙잡는 마지막 끈이었다. 그걸 지키기 위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을 지켜야 했다. 며칠 뒤 민수와 나는 아버지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아빠, 이 집 매각은 저희도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 너희 입장도 알겠어. 하지만 이건 내 집이고 내 인생이야. 미란 씨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리고 그 집도 필요 없어졌고. 아빠가 그 집을 포기하면 엄마도 우리가 지켜온 가족도 무너져요. 넌 항상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하더라. 그럼 아빠는 왜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행동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부동산 거래하고 명예 바꾸고. 그게 가족이 할 일이에요? 서진아, 아빠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미란 씨가 아빠를 사랑한다고 느껴요? 아니면 엄마가 남긴 걸 하나씩 정리하며 그 자리에 자신을 밀어넣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내리깔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나도 두렵다. 혹시라도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외로운 나를 이해해준 건 미란 씨뿐이었어. 너희는 너희 삶에 바쁘잖니.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느 순간 아버지는 가족보다 혼자를 먼저 느꼈고 그 틈을 누군가 정확히 파고든 것이었다. 그날 밤 민수와 나는 조용히 상의했다. 누나,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유산 문제도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응. 우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이건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은 우리 엄마의 기억이다. 송미란 그 여자의 손에 절대로 넘길 수 없었다. 사화. 엄마의 유언장을 꺼낸 날. 누나, 혹시 엄마가 유언장 남기신 거 기억 안 나?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말에 나는 당황했다. 엄마는 생전에 모든 것을 말로 남기던 사람이었다. 매일 일기장을 쓰고 작은 쪽지에까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담아놓던 분. 그런 엄마가 정작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유언장 같은 딱딱한 문서를 남겼다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였다. 아니, 유언장이 있었어? 확실하진 않아. 근데 예전에 엄마가 내가 군대 가기 전에 혹시 내가 없을 때 내가 꼭 전해줘야 할 게 있다고 말했던 게 기억나서. 그게 그냥 말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한동안 멍하니 그 말을 곱씹었다. 전해줘야 할 것. 엄마는 그게 뭐였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마지막 말 혹은 정리되지 못한 마음.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다.
엄마가 자주 쓰던 화장대 서랍 안 늘 잠금 장치를 걸어두던 그 서랍. 그 주 주말 민수와 나는 본가에 다시 갔다. 아버지에게는 엄마 유품을 정리하겠다고 미리 말했고 아버지는 바쁘다는 이유로 외출 중이었다. 집은 여전히 따뜻했고 기이하게도 너무 평온했다. 이곳이 몇 주 안에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우리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다. 엄마의 화장대 앞에 앉은 나는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칸에는 오래된 머리끈과 립스틱, 작은 스카프가 니틀리 정리되어 있었고 두 번째 칸엔 엄마의 소지품 목록과 예전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깊숙한 서랍. 바닥이 약간 이중으로 되어 있던 그 공간. 나는 그 틈을 조심스럽게 눌렀다. 작은 딸깍 소리가 나더니 안쪽에 다른 공간이 열렸다. 그리고 거기 봉투 하나가 있었다. 하얀 봉투 겉면에 엄마의 손글씨로 적힌 문장. 내 가족에게 마지막 마음을 전합니다. 그 순간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이 얼얼했다. 봉투를 열자 두 장의 종이가 나왔다. 첫 번째는 정성스레 적힌 유언장이었고 두 번째는 변호사 명함이 붙어 있었다. 유언장의 시작은 이랬다. 나는 이화순. 내 생전에 남긴 모든 재산과 유품은 남편 정기호와 자녀 서진, 민수에게 나눠주고자 한다. 단, 본가 부동산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되 이후 자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한다. 또한 부동산의 명의 변경이나 매매 행위는 내 사망 2년 이내에 금지한다. 이는 가족의 안정과 정서적 보호를 위한 나의 뜻이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건 단순한 가족의 유산 분배가 아니라 엄마가 이 집을 얼마나 지키고 싶어 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문서였다. 그리고 이 유언장은 변호사 사무실에 공증까지 받아 보관돼 있다고 적혀 있었다. 변호사의 이름은 김도진. 명함에는 가사 전문 변호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민수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다. 김도진 변호사는 엄마를 생전 단호하지만 따뜻한 분이라고 기억했다. 이화순 어르신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신 건 약 1년 반 전입니다. 병이 심각해지기 직전 자녀 두 분과 남편분을 위한 유산 보호 차원에서 요청하셨죠. 그럼 그 유언장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공증이 완료된 유언장은 매우 강력한 법적 문서입니다. 특히 이화순님이 정확히 날짜와 조항까지 남기셨기 때문에 2년 이내 매매 금지 조항은 위반 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하며 이 집을 지켜주려 했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졌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저희 엄마 유언장 찾았어요. 유언장? 네. 공증까지 받은 법적 문서예요. 그 안에 본가 매매는 사망 후 2년간 금지된다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버지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게 있었구나. 엄마가 마지막까지 아빠와 저희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아직 팔 수 없어요. 미란 씨가 많이 서운해할 거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람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엄마가 남기신 유산이고 아빠가 지켜야 할 신뢰예요. 며칠 후 아버지와 다시 마주 앉았다. 이 자리에는 미란 씨도 동석했다. 분위기는 묘하게 팽팽했다. 이화순님의 유언장 사본을 여기 두겠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종이를 내밀었다. 미란 씨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더니 한마디를 툭 던졌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마음보다 살아있는 사람의 현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엄마가 유언장에 2년만 기다려달라고 한 겁니다. 엄마는 살아있을 땐 누구보다 현실적인 분이셨어요. 하지만 가족을 버리는 현실은 엄마에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겠죠.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다. 아빠, 이건 엄마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걸 무시한다는 건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매각건을 보류하기로 했다. 등기 이전도 중단되었고 집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난 게 아니었다.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누나, 나 방금 이상한 문자 받았어. 무슨 문자? 형제끼리 이 집에 너무 집착하네요. 어머니 뜻이든 뭐든 결국 다 돈 문제 아닙니까?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 문장은 송미란이 아니면 보낼 수 없는 말이었다. 오화. 혼인신고 그리고 전세 계약. 유언장을 찾고 본가 매각을 막아낸 후 우리는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아버지도 미란 씨도 그날 이후로는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 대한 감정은 분명 냉랭해졌고 그 사이에 무언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내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엔 경계심이 꽉 들어차 있었다. 누나, 우리 아빠 혼인신고 임했대. 뭐라고? 지난주에 했더라. 구청 민원팀에 아는 형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정기호, 송미란 부부로 등록됐다고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 있어. 숨이 턱 막혔다. 이제 정말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였다. 그럼 이제 미란 씨가 아빠의 법적 배우자가 된 거야? 응. 유언장이 있어도 아빠 명의로 된 건 그녀와 공동 재산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새로 살 집을 전세로 구해도 계약서 명의를 그녀로 하면. 나는 말끝을 맺지 못했다. 그녀가 재산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 유언장으로 본가 매각은 막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침투가 시작된 셈이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뚝뚝했다. 서진아, 나 이사 날짜 잡았어. 다음 주 주말쯤이면 미란 씨랑 이사 갈 거다. 그 집 계약하신 거예요? 응, 이미 전세로 계약했어. 명의는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아빠 미란 씨 이름으로 하셨죠? 그래, 미란 씨 명의로 했어. 내가 나이도 있고 대출 조건도 안 되고 복잡해서 미란 씨가 직접 계약했어. 전세 보증금은 내 통장에서 나갔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아빠, 왜 자꾸 우릴 피해서 결정하세요? 우리는 가족인데 왜 중요한 순간마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나직이 말했다. 너희는 가족이긴 해도 내 인생까지 지배할 순 없어.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무너졌다. 다음 날 민수와 함께 새 전셋집 근처로 가봤다. 중형 평수의 신축 오피스텔. 위치도 좋고 내부도 고급스러워 보였다. 로비에 들어섰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리 다 됐어요? 저기 식탁은 저 안쪽에 네. 침대는 새로 드릴 거예요. 퀸 사이즈로. 송미란 씨였다. 그녀는 흰색 셔츠에 스카프를 두르고 디자이너처럼 집을 가꾸는 중이었다. 우릴 발견하자 살짝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다시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어머. 오셨어요? 새 집 한번 보러 오신 거예요? 아버님이 요즘 너무 바쁘셔서 제가 혼자 알아보고 꾸미는 중이에요. 나는 벽에 기대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전세 계약서 사본이 들려 있었고 그 계약서 상단엔 확실히 임차인 송미란이라 적혀 있었다. 이 집 보증금은 전부 아버지 통장에서 나갔죠? 그렇죠. 근데 계약은 제가 했어요. 살림도 제가 다 하잖아요. 부부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부부. 그 단어가 이토록 거슬릴 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우리 지금 완전 밀리고 있어. 응. 유언장으로 한 곱이 넘겼지만 지금은 완전히 새 가족의 궤도에 올라탔어. 혼인신고도 전세 계약도 다 끝났고 혹시 아빠 재산 명의도 조금씩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 높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 그 주말 나는 혼자 본가로 갔다. 마지막 정리를 한다며 미란 씨가 짐을 챙긴다 했지만 그녀가 치워버리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 안의 풍경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엄마가 사용하던 의자, 그 위에 올려져 있던 손수건들, 책장 한켠에 꽂혀 있던 요리책.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무늬가 화려한 쿠션과 큰 향초 그리고 새로 들인 듯한 모던한 테이블. 그 위에 놓여있는 이사 체크리스트에는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피스텔 세탁기 설치. 커튼 재단 핑크톤. 본가 냉장고 이사 트럭 요청.
그녀는 이 집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있었다. 나는 서재로 뛰어들어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엄마의 사진첩을 챙겼다. 그리고 장롱 아래 있던 편지함도 꺼내 가방에 넣었다. 엄마, 내가 이 집의 마지막 기억이라도 지켜낼게요. 며칠 후 엄마가 다니시던 교회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다. 서진아, 너희 아버지 세댁 말인데 그분이 교회 헌금 명목으로 500만 원쯤 내셨대. 네? 아무래도 신앙심이라기보단 자리 잡으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말이야. 너희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라 그런가 신경이 쓰이더라.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아버지 통장에서 나간 돈, 미란 씨 명의의 계약, 헌금까지 그녀는 아주 능숙하게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버지를 찾아갔다. 나는 더는 우회하지 않기로 했다. 아빠, 지금 아빠 명의 자산 전부 파악해 보셨어요? 갑자기 그건 왜 묻니? 혼인신고하셨고 그 사람 명의로 계약했고 지금 상태로 가면 아빠 명의 통장도 위험할 수 있어요. 미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이미 전세 계약 명의도 미란 씨였고 교회엔 아빠 이름으로 헌금도 했어요. 통장에 있는 현금도 그 사람 손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다. 아빠, 엄마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려고 하셨어요. 그 유언장을 그렇게 쓴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나는 아버지에게 은행 계좌 공동명의 설정 여부, 지금까지 송미란 씨에게 넘긴 금액 목록, 그리고 변호사 상담 일정을 공유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를 깨달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송미란 씨의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가족 사이에 이렇게까지 선을 긋는 건 실망이에요. 6화. 새아내의 본색. 우리가 뭔가 잘못 짚은 건 아닐까? 한동안은 그런 생각도 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건 아닐까? 아버지의 새 인생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상했다. 분명히 뭐가 어긋나고 있었고 그 어긋남은 이제 눈치채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내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엔 스팸인가 싶어 받지 않으려 했지만 어쩐지 직감이 이상해서 받아봤다. 혹시 정기호 씨 따님 맞으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 하지만 너무 단단하고 차분해서 무시할 수 없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송미란 씨 그분 그 사람을 아주 잘 압니다. 예?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대면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만남은 주말 오후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전화를 건 사람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이름은 한영애 씨라고 했다. 처음부터 차분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서진 씨. 먼저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해요. 사실 저는 미란 씨의 전 남편의 여동생이에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전 언니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오빠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몇 년을 같이 살았고 결국은 이혼하면서 거의 모든 걸 잃고 나왔죠.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혹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애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오빠는 자영업을 했어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성실했죠. 그런데 미란 씨가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친구들과 동업한다면서 오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처음엔 1천만 원, 그 다음엔 3천, 그리고 어느 순간 1억 가까이 됐죠. 문제는 갚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업은 망했고 남은 건 빚이었어요. 그 사람은 갑자기 집을 나갔고 오빠 혼자 남아서 다 떠안았죠. 이혼은 어떻게? 그녀가 먼저 요구했어요. 자기는 더는 못 살겠다고. 당신 가족들이 부담이고 이런 삶에선 숨도 못 쉬겠다고요. 그 말이 너무 익숙하게 들렸다. 책임은 남기고 감정은 정당화하며 떠나는 태도.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사람은 이혼하자마자 딴 지역으로 이사했고 거기서도 남자분 몇 분과 좀 복잡한 관계들이 있었대요. 문화센터에서 강사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엔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엄마가 생전에 얼마나 가정을 소중히 여겼는지 알기에 이런 사람이 지금 아버지의 곁에 있다는 게 너무 끔찍했다. 죄송해요.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지금껏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이번에도 결국 돈이 필요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겪은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참아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나는 머리를 깊게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날 밤 민수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화를 꾹 참은 듯 말했다. 그럼 이젠 확실하네. 그 사람 아빠 돈 노리는 거 맞아. 응.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며칠 뒤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당연히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게 다 사실이면 왜 그 남자의 가족이 지금 와서 그걸 말하겠니? 악의적인 중상일 수도 있잖아. 아빠, 그 사람 명의로 된 채무 기록이 있어요. 저희가 확인해 봤어요. 심지어 과거의 소송 기록도 있었고,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 흔들리고 있는 기색이 느껴졌다. 그 사람이랑 얘기해 볼게. 며칠 뒤 민수가 아버지를 몰래 만나고 나서 전화를 했다. 누나. 아빠 지금 엄청 혼란스러워해. 근데 오늘 집에 CCTV에 미란 씨가 통화하는 소리가 남았대. 통화? 응. 변호사랑 상의해봐야겠다. 공동명의 안 되면 위임장 받아야지 이런 말들. 아빠가 그거 듣고 충격받은 것 같더라.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엄마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엄마. 이제야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엄마가 떠난 자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이 이제 곧 본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지킬 거예요. 엄마가 남긴 모든 걸. 며칠 후 아버지는 우리를 조용히 불렀다. 그는 많이 지쳐 보였고 말도 더디게 했다. 내가 너무 외로웠나 보다. 그 사람의 말에 위로받고 감정이 흔들리고 그게 진심이라고 착각했어. 아빠. 내가 지켜야 할 게 뭐였는지 너희를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됐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었다. 송미란 씨는 결코 조용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반쯤 넘어왔을 뿐이었다. 7화. 아버지의 병세 악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사이 나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될 줄은. 그것도 그토록 갑작스럽게. 누나 아빠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강북중앙병원. 그날 아침 민수에게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서류 더미 앞에서 회의 준비 중이었다. 뭐? 왜? 갑자기 왜? 미란 씨가 전화했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욕실 앞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지금 CT 찍고 있고 의사 말로는 뇌졸중 가능성 있대.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우리 아빠에게. 나는 곧바로 회사를 뛰쳐나왔다. 회의며 보고며 다 제쳐두고 택시를 잡아탔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리 상처받은 아빠라도 그냥 아빠였다. 내가 사랑했던 엄마와 함께 우리 가족을 지켜주던 그 사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CT와 MRI 결과가 나왔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다행히 대동맥 파열은 아니고 일과성 허열 발작입니다. 다시 말해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혈압 관리가 필수입니다.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지쳐 보였다. 팔엔 링거와 심전도 기계가 연결돼 있었고 입가엔 힘없는 미소만 떠돌았다. 서진아 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아빠.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때 병실 안으로 송미란 씨가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 얇은 하이힐, 그리고 손엔 병원 진단서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최소 2주간 입원이에요. 수술은 필요 없지만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고. 그녀는 내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그리고 병원비, 보험, 수술 동의서 전부 제가 처리하고 있어요. 법적 보호자는 저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법적 보호자? 혼인신고 했으니까요. 긴급 연락처도 제가 제일 먼저 되고 모든 수속도 제가 책임지는 게 맞죠. 민수가 병실로 들어왔다. 누나. 나 방금 업무과에 다녀왔는데 입원비랑 입원 수속 전부 미란 씨 이름으로 처리돼 있었어.
아빠 보험 서류까지 그 사람 손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무기력하게 누운 채 아무 말 못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민수와 나는 병원 상담실에서 담당 의사와 따로 면담을 요청했다. 혹시 아버지의 모든 의료 결정 권한이 송미란 씨에게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와 환자의 직접 사인된 위임장도 제출됐습니다. 그럼 저희 자녀는 아무런 권한이 없나요? 직계 가족이시기 때문에 의견을 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법적 배우자이십니다. 그날 밤 민수와 나는 병실 옆 대기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누나, 나 진짜 무섭다. 아빠가 더 악화되면 그 사람 마음대로 연명치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응. 그리고 통장이나 부동산 정리도 아빠 입원 중에 서류만 넘기면 가능하겠지. 이게 진짜 지옥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 줄기 희망이었던 유원장조차 지금 아빠의 병상 앞에선 아무런 힘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일이 터졌다. 그녀가 아버지 통장에서 거액을 이체했다는 사실이 며칠 후 은행을 통해 드러났다. 누나, 아빠 통장에서 2천만 원 빠져나갔어. 수신인 이름은 송미란. 뭐? 언제? 입원한 다음 날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했대. 아빠는 현재 핸드폰 사용 불가 상태고 위임장으로 로그인해서 이체한 거래야. 나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이 사람 정말 끝까지 가겠구나. 나는 곧장 병원에 다시 갔다. 병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마주 걷고 있던 송미란 씨와 마주쳤다.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혹시 또 뭐가 불편하신가요? 요즘 병원 분위기 너무 무거워서 아버님이 더 지치실까 걱정이에요. 통장에서 2천만 원 이체하셨어요? 그녀는 한순간 표정을 굳히더니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다. 병원비랑 정리비용 포함하면 그 정도는 필요하죠. 전세집 보증금도 조정해야 하고요. 정기호 씨 재산이니까 남편이 필요한데 쓰는 건데 뭐가 문제죠? 이건 사적인 돈이에요. 아버지가 직접 사인한 것도 아니고 입원 중이에요. 사위도 아니고 자식들이 너무 간섭이 심하시네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권 주장도 하시겠네요? 그녀는 웃음을 멈췄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확신했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긴급 조치 가능한가요? 아버지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재산 처분 시도 중입니다. 변호사는 말했다. 가처분 신청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셔야 더 유리합니다. 그전엔 보호자 권한을 정지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는 엄마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다. 엄마, 우리 아빠 지켜야 해요. 지금 이대로 무너지면 엄마도 우리 가족도 사라져요.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서진아, 그 목소리에 나는 눈물이 터졌다. 아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 해결할게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발 힘만 주세요. 아버지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나는 마음을 먹었다. 이제부터는 정식 소송이다. 8화. 유산 분쟁의 시작. 아버지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소송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아빠, 더 이상 미란 씨 혼자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 안 돼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한없이 지쳐 있었고 무엇보다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다 내가 잘못한 거다. 너의 말 처음부터 들었어야 했어.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리해 드릴게요. 민수와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김도진 변호사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진술입니다. 의식이 명확할 때 녹음이나 진술서를 남겨야 하고요. 위임장을 철회하거나 새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란 씨가 사용한 돈이나 계약들에 대해서는요? 혼인관계에 기반한 자금 사용은 명확한 횡령이나 사기로 입증되지 않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 원장, 그리고 자녀들의 법적 보호 의사와 아버지의 진술이 합쳐지면 가처분이나 계좌 동결 같은 조치로 어느 정도 방어는 가능합니다.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그럼 일단 아빠에게 진술서를 받아야겠네요. 그날 밤 민수와 나는 병원에 다시 갔다. 아버지는 아직 피곤해 보였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나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다. 민수는 종이와 펜을 준비했다. 아빠, 지금부터 저희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하신 말씀은 법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기호 씨, 지금 병상에 계시고 혼인 관계에 있는 송미란 씨가 귀하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자녀에게 어떤 입장을 전달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말했다. 내가 너희 엄마의 유 원장을 존중하고 싶다. 그 집은 팔면 안 되고 내 돈도 미란 씨가 전부 쓰는 걸 원하지 않는다. 혼인신고는 스스로의 의지로 하셨나요?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내가 몰랐던 게 많았다. 지금 현재로선 자녀에게 위임권을 넘기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가 좀 도와다오. 그 말은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우리는 그날 밤 간이 위임장과 진술서를 완성했다. 병원 측 간호사 한 명의 증인 서명까지 받아 법적 효력을 강화했고 변호사에게 파일로 전달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진 변호사는 서류를 접수했고 그 즉시 법원에 자산 임시보전 가처분 신청을 넣었다. 며칠 후 사건이 폭발했다. 송미란 씨는 병원 로비에서 나를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부드러운 새아내가 아니었다. 차가운 눈빛, 딱 붙은 입꼬리, 높아진 목소리. 자녀라는 이유로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세요? 우리는 아빠의 자산과 안전을 지킨 겁니다. 그 사람, 날 사랑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잔인한 건 혼인신고 하자마자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보험, 병원비, 계약서 전부 본인 이름으로 돌린 사람이에요. 그녀는 이성을 잃은 얼굴로 말했다. 끝까지 저랑 싸워보시겠다는 거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 안에서 꺼낸 진술서 사본을 내밀었다. 이게 아버지의 의사입니다. 이제 법대로 하죠. 그 주 법원에서 자산동결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다. 아버지 명의 계좌의 인출은 모두 중지됐고 신규 금융계약은 아버지 본인 외에 누구도 불가능하게 됐다. 송미란 씨는 다음 날 이삿짐을 싸서 전셋집에서 나갔다. 아버지에게 모든 게 불공평하다는 말을 남긴 채. 하지만 민수는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늦었으면 지금쯤엔 이 집도 아빠도 엄마의 모든 것도 그 사람 이름으로 바뀌었을 거야. 아버지는 천천히 회복 중이다. 아직 몸은 약하지만 정신은 분명하다. 가끔 본가 거실 창 너머로 꽃이 피는 걸 바라보며 조용히 웃는다. 내 엄마가 지켜줬구나. 나는 그 말에 울컥했다. 아빠가 지키셨잖아요. 엄마의 유언을 선택하신 거, 그게 다예요. 9화. 녹음 파일 속 진실. 아버지의 입원과 자산 가처분, 그리고 미란 씨의 퇴장. 모든 싸움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남은 건 엄마였다. 그녀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 그걸 우리는 너무 늦게서야 듣게 됐다. 미란 씨가 전셋집을 비우고 간 뒤 우리는 그곳을 정리하러 들어갔다. 이삿짐은 대부분 빠져 있었지만 구석에 몇 개 남은 상자들이 있었다. 오래된 신문지 뭉치, 청구서, 서류 봉투, 그리고 한쪽 구석에 먼지가 쌓인 작은 플라스틱 상자. 이거 뭐지? 민수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녹음기 한 대가 들어있었다. 검은색 바디 버튼이 몇 개 뚜렷하게 달아 있었고 녹음된 파일이 있는 듯한 디스플레이가 희미하게 깜빡였다. 우리는 호기심 반, 긴장 반으로 버튼을 눌렀다. 삑.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민수가 군대에 간 날이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아침부터 눈물이 자꾸 나왔다. 서진이는 출근하느라 바빴고 기호 씨는 늘 그렇듯 무뚝뚝했다. 그래도 내 가족이 너무 사랑스럽다. 엄마였다. 단박에 알 수 있었다.
그 또박또박한 말투, 감정이 묻은 호흡, 마치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생했다. 나는 녹음기를 부여잡고 무릎에 힘이 풀렸다. 민수도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녹음된 파일은 총 6개였고 그중 마지막 파일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2022년 11월 28일 오후 9시 47분. 요즘 기호 씨가 이상하다. 합창단에 나가기 시작하더니 퇴근이 늦고 전화기를 자주 숨긴다. 오늘은 내 생일인데 케이크 한 조각 없이 들어왔다. 서진이와 민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어떤 여자가 남편 주위를 맴돈다는 걸.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진짜 모든 걸 빼앗기게 될까봐 무서운 걸까?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엄마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이 녹음기에만 남겼다는 게 너무 슬펐다. 민수는 침을 꿀꺽 삼키고 말했다. 누나, 엄마가 그 여자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응, 그러니까 유언장도 남겼고 그 사람을 경계했던 거지. 이거 아빠한테 들려드리자. 며칠 뒤 병실에서 아버지는 퇴원 준비 중이었다. 건강은 조금씩 회복 중이었고 정신도 많이 맑아졌다. 우리는 녹음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엄마의 녹음기예요. 미란 씨와 아빠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파일이 재생되며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아버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작은 흐느낌만 반복했다. 화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 어떤 질책도 비난도 지금은 아무 의미 없었다. 엄마는 이미 자신의 방식으로 모든 걸 말하고 떠났던 거다. 그날 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했다. 그 여자가 뭐든지 나를 이해해주는 줄 알았다. 그런데 너희 엄마 목소리를 듣고 나니 나는 아무것도 이해받을 자격이 없었단 걸 알았다. 민수가 말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으셨잖아요. 그래, 이제 남은 건 너희 엄마가 지키고 싶어 했던 걸 내가 지키는 거다. 며칠 후 우리는 녹음기 파일을 변호사에게 제출했다. 그 안에 담긴 엄마의 진술은 간접 증거로서 유언장의 신빙성을 더욱 강화시켰고 미란 씨의 접근 시점을 밝혀주는 중요한 기록이 되었다. 한 달 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유지하고 미란 씨 측의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유언장에 따라 본가 매각이 2년간 금지된 조항을 인정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엄마의 그 마지막 음성을 다시 들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다. 다 알면서도 말 못하는 게 있고,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게 있다. 그래도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나 없는 세상에서도 잘 살아주길 바란다.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녹음기를 품에 안고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됐어요. 10화.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미란 씨가 떠나고 아버지의 자산은 보호받고 엄마의 유언장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병원에서 아버지의 상태도 안정을 되찾았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상이라는 이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평온이 오히려 낯설었다. 한동안 나는 매일을 전쟁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제야 고요해진 시간 속에서 마치 진공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송미란 측 법률 대리인. 사실혼 파기 관련 위자료 및 기여분 반환 청구. 나는 종이를 받아들고도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사실혼이라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던 사람이? 내용을 읽어보니 남편 정기호의 투병 중 보호자 역할을 헌신적으로 수행했으며 그에 따른 정신정물질적 손해가 발생했다. 전세집 보증금 일부는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만큼 기여분이 있다. 유산 분배에 있어서도 일부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민수가 얼굴을 감싸주며 말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네. 응. 이 사람은 절대 조용히 물러나지 않아.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김도진 변호사는 서류를 읽으며 차분히 말했다. 다행히 법적으로 반경 여지는 충분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위자료 청구 사유가 약하며 무엇보다 가처분과 유언장으로 주요 재산은 이미 방어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요? 그건 미묘합니다. 아버님 통장에서 나간 돈이긴 하지만 그녀 명의로 계약돼 있었던 만큼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역시 반환과 동시에 종료로 간주됩니다. 즉, 그녀가 주장하는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안도하면서도 씁쓸했다. 이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어디까지 이기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며칠 뒤 미란 씨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직접 나타났다. 합의 조정을 위한 비공식 만남이었다. 아버지는 그날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내고 있었다. 조정실 안에서 미란 씨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에 아주 차분한 말투로 말했다. 전 처음부터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외로워 보였고 제가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가족들이 저를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죠. 나는 차분히 받아쳤다. 가족이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천천히 쌓는 거고 그 과정을 무시하고 들어온 건 당신이죠. 그분도 처음엔 저를 원하셨어요. 그분은 지금 후회하고 계세요. 미란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조금은 외로워 보인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건 선택의 결과였다. 조정은 결렬됐고 미란 씨는 결국 소송을 철회했다. 그녀가 요구했던 위자료도 전세 보증금도 모두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며칠 후 그녀는 서울을 떠났고 그 후로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봄이 왔다. 정원에는 엄마가 심어놓았던 수국이 또다시 피었다. 나는 작은 삽을 들고 그 앞을 다듬고 있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내가 그걸 돌보는 걸 보면 엄마가 살아있는 것 같구나. 나는 미소 지었다. 엄마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아빠도 엄마 곁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땐 그냥 나 혼자 외롭다고 생각했지. 내 엄마가 날 떠났다는 게 아니라 날 혼자 두고 간 것 같았어. 그건 아빠 혼자만의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엄마를 잃고 아빠를 잃어가는 게 더 슬펐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지켜줘서. 나는 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킨 게 아니라 되찾은 거예요. 우리 가족. 며칠 뒤 민수와 나는 엄마의 생신에 맞춰 작은 돌잔치처럼 조촐한 가족 모임을 열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차려입고 정원 의자에 앉았고 민수의 아내와 아이도 왔다. 정원 한쪽엔 엄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 나는 문득 생각했다. 진짜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가족이었다. 엄마가 떠나고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운다는 게 이렇게도 위험한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상처가 지나고 나니 진짜 남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도 명의도 계약서도 아닌 바로 마음. 끝까지 누군가를 믿고 지켜주고 함께 살아가겠다는 다짐.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엄마에게 말해도 되겠네요. 엄마, 우리 다시 가족이 됐어요.